은행 창구, 오후 3시.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이 바닥에 반사되어 환했습니다. 그 밝은 빛 속에서 한 노인의 떨리는 손이 낡은 천 가방을 뒤적였죠. 손마디가 마디마디 굵고 거친 그 손은 수십 년의 세월을 품고 있었습니다. 박화분 할머니는 마침내 천 가방 깊숙한 곳에서 낡은 통장을 꺼냈습니다. 그 통장은 시간이 만들어낸 주름처럼 구겨져 있었고 색은 누렇게 바랬습니다. 박화분은 그것을 조심스레 펴보았습니다. 마치 오래된 보물을 다루는 것처럼 말이죠. 이거 혹시 아직 쓸 수 있을까요? 창구 직원 김민주는 무심한 눈길로 통장을 흘깃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코웃음을 치며 건성으로 대답했죠. 할머니, 이건 80년대 통장이에요. 지금은 무효입니다. 박화분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미소는 깊은 주름 사이로 퍼져나가며 마치 무언가를 알고 있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죠. 한편 은행 한쪽에서는 청소부 복장을 한 또 다른 할머니가 쭈그려 앉아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낡은 청소 도구와 함께 묵묵히 일하는 그 할머니를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오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에 밀려 자리를 옮기기도 했지만 누구도 그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죠. 김민주는 할머니가 내민 통장을 대충 펼쳐보았습니다. 이런 오래된 통장은 처음 받기에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잠시 손가락으로 넘기다가 컴퓨터에 계좌번호를 입력해보기로 했죠. 어차피 무효일 터였지만 무심코 입력한 번호가 화면에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화면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중 암호 입력 단계 화면이었습니다. 김민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요즘에는 보기 힘든 고위 보안 등급 계좌였습니다. 그는 머뭇거리다 지점장을 호출했습니다. 지점장님, 좀 와주시겠어요? 이상한 계좌가 하나 있습니다. 지점장 박중호가 걸어왔습니다. 곧게 펴진 양복과 단정한 넥타이는 그의 위치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통장을 받아들더니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왜 여기에? 지점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통장의 계좌번호를 확인했고 컴퓨터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무언가를 확인한 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통장에는 동성중공업 비자금 계좌 차명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과거 언론에 잠깐 떠올랐다가 묻혔던 수백억 대 비자금 사건의 핵심 계좌였던 것입니다. 지점장은 김민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손님을 비실로 안내해드려. 김민준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박화분 할머니를 VIP실로 안내했습니다. 은행 내에서도 가장 격이 높은 공간이었죠. 가죽 소파와 고급 원목 테이블이 놓인 공간에 박화분이 앉아 그녀의 허름한 옷차림과 공간의 고급스러움이 기묘한 대비를 이루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박중호 지점장은 통장을 들고 사무실로 달려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죠. 컴퓨터 앞에 앉아 내부 시스템에 접속한 그는 확인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특수 계좌 조회를 위해 여러 단계의 보안 코드를 입력했습니다. 마침내 화면에 나타난 숫자를 본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액수는 상상을 초월했죠. 이게 정말. 한편 비실에 홀로 남겨진 박화분은 고요히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맑았지만 그 안에는 30년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의 기억 속에서 과거의 장면들이 물결처럼 밀려왔습니다. 화려했던 날들, 배신당했던 순간들, 그리고 자신이 선택한 긴 침묵. 박중호가 서류 뭉치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이전보다 더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본인 확인을 위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박화분이 내민 주민등록증에는 이명자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지점장은 당황했습니다. 그는 다시 시스템을 확인했고 통장의 명의자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몇 번의 절차를 거친 후 마침내 원래 명의자의 정보를 찾아냈습니다. 그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잠시만요. 박중호는 서류를 들고 은행 한쪽에서 바닥을 닦고 있던 청소부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정중하게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돌아오신 겁니까? 은행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직원들과 손님들
모두 충격에 휩싸였죠. 저분이 우리 건물 청소하던 그 할머니? 청소부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모든 걸 꿰뚫어 보는 듯한 깊은 눈빛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30년 전 동성중공업의 창업자이자 실질적 소유주였던 박화분의 눈빛이었습니다. 오랜만이군요, 지점장님. 박화분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진짜 이름을 밝히며 청소도구를 내려놓았습니다. 30년간 자신을 숨겼던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VIP실에 있던 이명자는 사실 박화분이 고용한 대리인이었습니다. 통장을 전달하는 역할을 했을 뿐이었죠. 진짜 박화분은 줄곧 은행에서 청소부로 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박중호는 어쩔 줄 몰라 하며 박화분을 VIP실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부 옷을 입은 그녀에게 최대한의 존경을 표했습니다. 동성중공업의 비자금 계좌, 그 통장은 30년 전 사라진 줄 알았던 거액의 자금이 묶여있는 증거였습니다. 박화분입니다. 제 통장을 찾으러 왔습니다. 그녀의 한마디에 은행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동성중공업의 박화분, 한때 재계를 뒤흔들었던 그 이름을. 하지만 그녀는 30년 전 실종된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죽은 것으로 처리되었다는 게 맞는 표현이었습니다. 박화분. 지점장의 입에서 그 이름이 새어나왔습니다. 한때 경제지 일면을 장식했던 이름이었습니다. 동성중공업에 숨겨진 설립자. 그러나 공식 기록에서는 완전히 지워진 인물이었죠. 박화분은 지점장 앞에 앉아 조용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내가 사라진 후 많은 소문이 있었겠죠.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마치 오래된 역사책을 읽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회사를 세웠어요. 그 당시 여자가 사업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았죠.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남편의 회사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자금과 사업 부상은 내가 했지요. 박화분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멀리 보이는 동성중공업 본사 건물. 그녀가 30년간 청소부로 일하며 매일 바라봤던 그 건물이었습니다. 성공이 찾아왔을 때 남편은 달라졌어요. 비자금을 조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사업 확장을 위한 자금이라 했지만 점점 규모가 커졌죠.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돈은 해외로 빼돌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박화분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그 돈의 대부분은 내가 물려받은 내 명의의 부동산을 팔아 마련한 것이었습니다. 법적으로는 내 것이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내 모르게 자금을 빼돌릴 수 없었습니다. 그는 나를 설득했죠. 회사를 위한 일이라고. 지점장은 숨소리도 내지 않고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재계에 전해져 내려오는 미스터리 중 하나였습니다. 동성중공업의 창업자 최상철이 갑자기 해외로 도피한 사건, 그리고 그 이후 사라진 막대한 자금의 행방. 남편은 내 차명으로 계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좌에 비자금을 모았죠. 하지만 그는 모든 자금을 빼돌리기 전에 내가 모든 것을 알게 됐어요. 박화분의 눈에 잠시 분노의 빛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금세 가라앉았습니다. 그날 밤 큰 싸움이 있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공개하겠다고 했죠. 그러자 남편은 나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녀는 목에 있는 희미한 흉터를 가리켰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 거의 보이지 않게 된 상처였습니다. 살아남았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남편은 내가 죽었다고 소문을 퍼뜨렸고 고위 경영진들과 함께 박화분은 이미 사망했다고 조작했죠. 법적으로 내 존재를 지워버렸습니다. 지점장은 컴퓨터 화면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곳에는 일반적인 예금 계좌라면 있을 수 없는 엄청난 금액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자까지 합쳐 1,000억이 넘는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를 몰랐던 겁니다. 내가 이 계좌에 특별한 장치를 해두었다는 것을. 이 계좌는 오직 내 생체 인증으로만 완전히 열 수 있게 했어요. 돈을 넣을 수는 있지만 빼는 것은 불가능하게 만들었죠. 박화분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남편은 해외로 도피했지만 결국 빈털터리로 죽었다고 들었습니다. 비자금의 핵심이 이 계좌에 있었으니까요. 지점장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금융권에서 전설처럼 내려오던 유령 계좌가 실제로 존재했고 그 주인이 눈앞에 있었으니까요. 그럼
이 모든 세월 동안 박화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내가 만든 회사의 건물에서 청소부로 일했습니다. 30년 동안 매일같이요. 청소부가 되셨습니까? 지점장의 질문에 박화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먼 과거를 바라보는 듯 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을 때 나는 복수만을 생각했어요. 남편과 그 일당에게 진실을 폭로하고 막대한 법적 책임을 묻고 싶었죠. 하지만 그들의 힘은 너무 컸습니다. 나를 죽은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그들은 언론도 검찰도 움직일 수 있었으니까요. 박화부는 자신의 거친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30년간 청소도구를 쥐며 굳어진 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명자라는 가명으로 전국을 떠돌았습니다. 작은 마을에서 식당 일을 하기도 하고 공장에서 일하기도 했죠. 하지만 마음속 분노는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어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내가 만든 회사로 돌아가기로요. 지점장은 믿기 힘든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간 동안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나요? 세월이 흐르면 사람은 변하는 법이죠. 특히 청소부 할머니는 아무도 유심히 보지 않습니다.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니까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하루에도 수백 명의 사람들 사이를 오가며 청소를 했지만 정작 그녀의 얼굴을 제대로 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15년을 동성중공업 본사 건물에서 청소부로 일했습니다. 처음엔 복수를 위해 돌아왔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깨달았죠. 내 마음속 분노와 증오가 나를 갉아먹고 있다는 것을요.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매일 아침 그 건물의 바닥을 닦으며 생각했어요. 내가 이 건물 바닥을 다시 닦을 수 있을 만큼 내 속이 맑아질 때까지 기다리자라고요. 분노 대신 평온함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지점장은 그녀의 이야기에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한때 재계를 주름잡던 여성 기업인이 30년간 청소부로 살았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제 와서 왜? 때가 왔기 때문이죠. 박화분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남편은 5년 전 해외에서 사망했습니다. 그를 따랐던 고위 임원들도 대부분 은퇴했거나 세상을 떠났죠. 그리고 내 마음도 충분히 정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통장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통장은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이것은 증거예요. 남편과 경영진이 벌인 횡령의 핵심 증거죠. 30년 동안 이 계좌는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나만이 접근할 수 있었으니까요. 지점장은 직감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이 일이 단순히 은행 업무를 넘어서는 일임을요. 그럼 오늘 이 통장을 가지고 오신 이유는 모든 것을 공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침묵했지만 이제는 진실을 말할 때가 왔어요. 내 이름을 되찾고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서요. 그 순간 V가 열렸습니다. 김민준이 서류 뭉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지점장님, 본사에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동성중공업 법무팀에서 곧 도착한다고 합니다. 지점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누군가가 이미 소식을 전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박화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입니다. 그들은 항상 빠르니까요. 지점장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은행 시스템에 접속하는 순간 알람이 갔을 거예요. 이 계좌는 특별관리 대상이니까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나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박화분의 눈빛에는 단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30년을 기다린 순간이 드디어 다가온 것입니다. 은행 밖으로 검은색 고급 승용차 3대가 빠른 속도로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모두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그중 선두에 선 중년 남성이 빠른 걸음으로 은행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동성중공업의 법무팀장 강태욱이었습니다. 박화분 여사를 뵈러 왔습니다. 강태욱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지점장이 그를 비실로 안내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강태욱은 청소부 복장을 한 박화분을 마주했습니다. 순간 그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지만 곧 표정을 가다듬었습니다. 회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박화부는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날 알아보는군요. 내가 청소할 때는 한 번도 눈인사도 없었는데 말이죠. 강태욱은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이다가
곧 자세를 바로잡았습니다. 회사 측에서 급히 보내 무례했습니다. 현 회장님께서 직접 오시고 싶어 했지만 해외 출장 중이라. 최준혁, 내 남편의 조카죠. 그 아이가 지금 회장이라고 들었어요. 강태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곤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회장님, 이런 자리에서 만나게 되어 당혹스럽습니다만 회사와 개인적인 일은 조용히 해결하는 게 어떨까요? 언론이나 대중의 관심을 받기 전에 말이죠. 그의 말에 박화부는 헛웃음을 쳤습니다. 30년 전에도 그렇게 말했죠. 조용히 해결하자고. 결국 나는 죽은 사람이 되었고 내 남편은 회사 돈을 빼돌려 해외로 도주했습니다. 이번에도 그럴 생각인가요? 방 안의 공기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강태욱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회사는 이제 글로벌 기업이 되었고 수만 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과거의 일이 알려지면 진실이 알려지는 걸 두려워하나요? 박화분의 질문에 강태욱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때 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그는 전화를 받고 잠시 대화를 나눈 뒤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회장님, 현 회장님께서 방금 긴급 귀국 비행기에 오르셨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직접 뵙고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화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이미 늦을 거예요. 오늘 오후 4시 내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강태욱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결단을 내린 듯 말했습니다. 회장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사는 지금 당장 모든 것을 해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계좌에 있는 금액의 2배를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회사 지분 5%도 드리겠습니다. 다만 내 입을 다물라는 거죠. 박화분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강 팀장, 내가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내 이름을 되찾고 싶은 거예요. 30년 동안 박화분이란 이름은 세상에서 지워졌습니다. 내가 만든 회사의 역사에서도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도요. 강태욱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회장님께서 공개하시면 본인도 타격을 입으실 수 있습니다. 비자금 조성에 대한 책임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고요. 지금이라도 조용히 정리하시면 이 돈은 숨길 돈이 아닙니다. 박화분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사라졌던 내 이름, 그걸 되찾을 때까지 쓰일 겁니다. 강태욱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설득이 통하지 않음을 깨달았습니다. 이미 30년을 기다린 여자를 몇 시간 만에 설득할 수 없다는 것을 말이죠. 강태욱이 떠난 후 은행 지점장은 박화분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로 기자회견을 하실 겁니까? 네. 모든 준비는 끝났어요. 박화분의 대답은 평온했습니다. 그녀는 마치 오랫동안 계획해 온 일을 드디어 실행하는 사람처럼 침착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점장의 말에 박화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한 통의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네. 이제 은행에서 확인 절차가 끝났습니다. 네. 기자회견장으로 오세요. 전화를 끄는 박화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잠시 망설이더니 청소부 복장 위에 걸치고 있던 앞치마를 천천히 벗었습니다. 그녀의 동작에는 무언가 의식을 치르는 듯한 엄숙함이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내가 입었던 옷이에요. 이제는 벗을 때가 되었네요. 지점장은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청소부 앞치마를 벗은 박화분의 모습에서 그는 문득 위험을 느꼈습니다. 비록 낡은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녀의 자세와 눈빛에서는 분명한 존엄이 느껴졌습니다. 은행 밖으로 나오자 또 다른 차 한 대가 도착했습니다. 운전석에서 내린 중년 여성은 박화분을 보자마자 다가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오늘을 위해 준비한 옷입니다. 그녀는 뒷좌석에서 정장이 담긴 가방을 꺼냈습니다. 박화분은 고마움의 표시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분은 내 변호사예요. 3년 전부터 이 일을 함께 준비해왔죠. 박화분은 지점장에게 설명했습니다. 그제서야 지점장은 이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니라 면밀히 계획된 일임을 깨달았습니다. 박화분은 30년의 침묵을 깨기 위해 치밀하게 준비해 온 것입니다. 회장님, 변호사실 바로 옆에 회의실을 예약해 두었습니다. 그곳에서 옷을 갈아입으시고 기자회견 전 마지막 점검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박화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지점장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 뒤 변호사와 함께 차에 올랐습니다. 차 안에서 박화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번화가를 지나는 동안 그녀의 눈에는 30년 전과 달라진 도시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찌르고 사람들은 분주하게 오갔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것이 변했네요. 박화분의 말에 변호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변하지 않죠. 회장님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는 한 법률사무소 앞에 도착했습니다. 박화분은 건물로 들어가면서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마치 그녀의 마음처럼 맑고 투명한 하늘이었습니다. 회의실에서 박화부는 준비된 정장으로 갈아입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입어보는 정장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그녀의 모습은 낯설면서도 익숙했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지만 그 눈빛만큼은 옛날 동성중공업을 이끌던 시절과 다름없이 또렷했습니다. 이제 기자회견 자료를 마지막으로 검토하시죠. 변호사가 서류 뭉치를 건넸습니다. 그 속에는 박화분이 30년 동안 모아온 증거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비자금 계좌의 거래 내역, 당시 남편이 해외로 빼돌린 자금의 흐름, 그리고 그녀를 죽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조작된 서류들까지. 이것으로 충분할까요? 박화분이 물었습니다. 변호사는 확신에 찬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네, 이것만으로도 동성중공업은 큰 타격을 입을 겁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회장님의 이야기입니다. 30년간의 침묵을 깨는 그 순간이 모든 것을 바꿀 거예요. 박화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30년의 기다림이 결실을 맺는 순간까지. 기자회견장은 빽빽하게 들어찬 사람들로 인해 열기가 가득했습니다. 급작스럽게 소집된 회견이었지만 동성중공업 창업자 박화분 회장 기자회견이라는 소식이 퍼지자 모든 주요 언론사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30년 전 미스터리하게 사라졌다가 돌아온 인물이라니, 그것도 대한민국 최대 기업 중 하나에 숨겨진 창업자라니, 모두가 이 놀라운 스토리의 진실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단상 뒤편에서 박화부는 마지막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장신구 하나 없는 단정한 차림이었지만 그 위엄만큼은 누구보다 당당했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변호사와 함께 30년간 그녀의 복귀를 도와온 몇몇 측근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변호사의 물음에 박화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통장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그녀가 지켜온 유일한 증거, 그리고 그녀의 존재를 증명하는 유일한 물건이었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30년을 기다렸어요. 박화분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초조함도 불안함도 없었습니다. 오직 평온함만이 가득했습니다. 분노와 복수심으로 시작된 여정이었지만 지금 그녀의 마음속에는 그저 진실을 밝히고 싶다는 소망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드디어 진행자가 그녀를 소개했고 박화부는 단상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그녀를 향해 터졌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귀신을 본 것 같은 충격일 수도 있었습니다. 30년 전 공식적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 살아 돌아왔으니까요. 박화부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든 기자들이 숨을 죽이고 그녀의 첫 마디를 기다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화분입니다. 단 한 마디였지만 그 말에 회견장이 술렁였습니다. 실제로 그녀가 박화분이라니 믿기 힘든 현실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모르실 겁니다. 아니, 알고 계시더라도 저는 이미 오래전에 세상을 떠난 사람으로 알고 계실 테고요. 박화부는 천천히 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30년 전 동성중공업의 공동 창업자였습니다. 남편 최상철과 함께 회사를 일으켰지만 공식 기록에는 제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30년 전 저는 세상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계속했습니다. 많은 소문이 있었을 겁니다. 제가 자살했다, 해외로 도피했다, 혹은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저는 살아있었고 지난 15년간 동성중공업 본사 건물에서 청소부로 일해왔습니다. 이 말에 기자회견장은
완전히 술렁였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더 빠른 속도로 터졌고 기자들은 서로 질문을 던지기 위해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박화부는 아직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다는 듯이 손을 들어 조용히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제가 왜 세상에서 사라졌는지, 왜 청소부로 살아왔는지,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가 무엇인지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화부는 자신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담담하게 풀어냈습니다. 남편과 함께 회사를 세운 일, 비자금 계좌의 발견, 그리고 남편의 배신과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건까지. 그녀가 세상에서 사라져 가명으로 살아온 세월, 그리고 마침내 동성중공업으로 돌아와 청소부로 일하게 된 과정까지. 기자들은 그녀의 이야기에 완전히 집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스캔들이 아니었습니다. 재계를 뒤흔들 충격적인 진실이자 한 인간의 놀라운 인생 역정이었습니다. 이 통장은 30년 전 제 남편이 만든 비자금 계좌입니다. 박화부는 낡은 통장을 들어 보였습니다. 이 계좌에는 현재 가치로 1,000억이 넘는 돈이 있습니다. 이 돈의 출처와 흐름, 그리고 이 돈이 어떻게 은폐되었는지에 대한 모든 증거를 오늘 공개하겠습니다. 기자회견은 2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박화부는 질문 하나하나에 진심 어린 답변을 이어갔습니다. 그녀가 공개한 자료들은 동성중공업에 숨겨진 역사를 완전히 뒤바꿀 만한 것이었습니다. 비자금 조성의 전모, 회사 창립 초기의 실상, 그리고 그녀가 회사 설립에 기여한 진짜 역할까지. 이 돈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한 기자의 질문에 박화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단호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이 자금은 제가 개인적으로 쓸 돈이 아닙니다. 이미 변호사와 재단 설립을 준비했습니다. 투명한 기업 윤리재단이라는 이름으로 기업의 투명성과 윤리 경영을 지원하는 활동을 할 것입니다. 특히 기업 내 내부 고발자들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는 일에 집중할 계획이고요. 박화분의 대답에 회견장은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복수를 위해 돌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큰 변화를 만들기 위해 준비해 온 것이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갈 무렵 회견장 뒤쪽 문이 열렸습니다. 동성중공업의 현 회장 최준혁이 들어섰습니다. 그는 급히 귀국 비행편을 타고 온 듯 다소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발걸음은 단호했습니다. 회견장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최준혁은 천천히 단상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박화부는 그를 바라보며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숙부의 조카, 현재의 회장과 과거의 창업자가 서로를 마주한 순간이었습니다. 최준혁은 단상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는 듯했지만 결국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박화분 회장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회견장은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동성중공업의 현 회장이 공개적으로 사과하는 모습은 아무도 예상치 못한 장면이었습니다. 저희 회사가 저지른 잘못, 그리고 숙부가 회장님께 행한 일에 대해 책임을 통감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최근에야 알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책임이 가벼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최준혁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당당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회사의 역사를 바로잡고 회장님의 공로를 정당하게 인정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또한 회장님께서 설립하시는 재단에 회사 차원의 지원도 약속드립니다. 박화부는 최준혁을 바라보며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제가 바라는 것은 오직 진실뿐이었습니다. 이제 그 첫걸음을 함께 내딛게 되어 기쁩니다.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고 카메라 플래시가 쏟아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악수가 아니었습니다. 과거와 현재, 숨겨진 역사와 새로운 미래의 만남이었습니다. 기자회견이 모두 끝나고 박화부는 마지막 질문에 답했습니다. 회장님, 지금 기분이 어떠신지요? 30년간의 침묵을 깨고 세상에 나오셨는데 어떤 감정이 드시나요? 박화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누구였는지 묻는다면 난 단 하루도 부끄럽게 살지 않은 사람이라고 답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또렷했습니다. 30년을 청소부로 살았지만 오늘은 세상의 먼지를 털어내러 왔습니다. 가난은 내가 선택했지만
침묵은 이제 끝났습니다. 박화부는 통장을 들어 마지막으로 카메라에 보여주었습니다. 그 낡은 통장은 단순한 금융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인간의 존엄과 진실을 담은 역사적 증거였습니다. 회견장을 나서는 박화분의 걸음은 가벼웠습니다. 30년간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했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햇살이 그녀를 반겼습니다. 오랜 세월 청소부로서 누구에게도 주목받지 못했던 그녀는 이제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당당히 자신의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청소부에서 회장으로, 침묵에서 진실로, 그리고 그늘에서 빛으로. 박화분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그녀가 세상에 던진 진실의 파장은 오래도록 이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녀가 30년 동안 지켜온 자신의 존엄을 마침내 온전히 회복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낡은 통장 한 권이 증명한 것은 단순한 돈의 가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의지가 얼마나 강인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진실은 결국 언젠가 빛을 본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